미국과 중국이 1단계 무역 합의에 서명하면서 1년 6개월을 끌어온 무역 분쟁이 일단 멈춰섰습니다. 양측이 휴전을 공식화하면서 국내 증시도 소폭 오름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파생결합펀드 DLF를 불완전 판매한 은행 또 임원들에 대한 금융감독원의 제재심의위원회가 지금 진행 중입니다. 연임 문제가 걸려있는 손태승 우리금융회장과 함영주 하나금융부회장이 어떤 변론을 펼칠지 관심이 쏠립니다. 펀드 환매 중단 사태를 일으킨 라임자산운용에 대해서 신한은행이 법적 대응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신한은행은 라임이 당초 상품 제안서와는 다르게 자금을 멋대로 운영한 책임이 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현대자동차에 이어 한국GM도 신형 스포츠 유틸리티 차량을 공개했습니다. 지난해 판매 부진을 싣기 위한 신차 출시 열기가 연초부터 뜨겁습니다. 이상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 시작합니다. 첫 소식입니다. 간밤에 미국과 중국이 1단계 무역 합의에 최종 서명을 했습니다. 지난 2018년 7월 미국이 중국산 제품에 관세를 부과해서 무역 전쟁의 포문을 연 지 약 18개월 만의 일인데요.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소식 들어보겠습니다. 오수영 기자. 네, 오수영입니다. 네, 양국 간의 자세한 합의 내용 전해주시죠. 네, 1단계 합의문의 핵심은 중국이 농산물을 포함해서 미국산 제품을 앞으로 2년간 2천억 달러어치 구매를 하고 또 미국은 대중국 추가 관세 부과 계획을 철회하며 기존 관세 중에서 일부 제품에 대해서는 관세율을 낮춘다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미국은 당초 지난해 12월 15일부터 부과할 예정이었던 중국산 제품 1,600억 달러어치에 대한 관세를 부과하지 않기로 했고요. 현재 1,200억 달러 규모의 중국 제품에 부과하고 있는 15%의 관세율도 7.5%로 줄이기로 했습니다. 핵심 쟁점 가운데 하나였던 중국 정부의 기업 보조금 문제는 이번 합의에는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네, 일단 급한 불을 끄긴 했는데 이게 문제는 끝이 아니라는 거죠. 앞으로 추가 협상은 어떻게 진행이 됩니까? 네, 트럼프 대통령은 3단계 협상은 예상하지 않고 있다고 밝혀서 2단계 협상을 통해 이 분쟁이 완전히 마무리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는데요. 다만 지금 관세를 아예 제거할 경우에는 중국과 협상할 카드가 없어지는 셈이기 때문에 2단계 협상 종료 때까지는 관세를 유지하겠다고 말했습니다. 2차 협상은 오는 11월 미국 대선 이후 시작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번 1단계 합의에는 중국이 합의 사항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을 경우 미국이 일방적으로 관세를 재부과할 수도 있는 이른바 스냅백 조항도 포함됐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피터 나바로 미 백악관 무역제조업 정책국장은 합의 사항이 지켜지지 않을 경우 90일 이내에 관세를 재부과할 수도 있으며 중국은 이에 대해 보복하지 않기로 약속했다고도 전했습니다. 합의 소식이 전해지면서 시장은 안도하는 분위기인데요. 앞서 뉴욕 증시는 다우지수가 29,000선을 돌파하는 등 일제히 상승 마감했고 국내 증시도 현재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SBS CNBC 오수영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파생결합펀드 DLF를 불완전 판매한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의 임원들에 대한 제재를 결정하는 제재심의위원회가 오늘 열렸습니다. 제재 결과에 따라서 이들 금융사의 수장들 연임이 불가능해질 수 있기 때문에 첨예한 공방이 예상되는데요. 현장 소식 취재기자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박규준 기자. 네, 박규준입니다. 네, 지금 제재 심의가 계속 열리고 있는 거죠? 네, 맞습니다. 1시간 반 전인 오전 10시부터 여의도 금감원에서 DLF 불완전 판매 관련 제재심의위원회가 시작됐습니다. 오전엔 하나은행, 오후엔 우리은행 순으로 제재심의 열리는데요. 오전 제재심의를 받는 함영주 하나금융지주 부회장도 직접 참석을 했는데 정문을 가득 메운 취재진을 따돌리고 제재심의 열리는 11층으로 곧장 향했습니다. 오후에는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 겸 행장이 직접 제재심의에 참석할 예정입니다. 네, 박 기자, 아무래도 이 중징계 통보를 받은 손태승 회장 그리고 함영주 부회장에게 실제로 어떤 제재가 내려질까 이게 오늘 최대 관심사라고요. 네, 맞습니다. 3년간 임원을 못 맞는 이 문책 경고를 함영주 부회장과 손태승 회장은 사전 통보를 받았는데 이게 오늘 심의에서 확정될지가 주목됩니다. 오늘이나 다음 회차인 30일 제재심에서 최종 결과가 나올 것으로 보이는데요. 문책 경고가 확정되면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은 법원에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하지 않는 한 연임이 불가능합니다.
문책 경고는 금융위 결정까지는 안 가고 금감 원장 정결 사항인데 몇 주 뒤 이걸 은행이 통보받는 순간 제재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내년 3월 차기 회장에 도전할 것으로 알려진 함영주 부회장도 올해 말까지 부회장 임기를 마친 뒤에 바로 자리에서 내려와야 됩니다. 특히나 한 부회장은 채용비리 1심 선고도 빠르면 상반기에 나올 예정인데 그 결과에 따라서 회장 도전이 좌초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네, 또 하나 중요한 이슈죠. 행정 제재에 다소 가려진 부분이긴 한데 은행들에는 영업 정지까지 내려질 가능성도 있다고요. 네, 맞습니다. 말씀하신 금감원은 지난달 말 이 사전 통보를 했을 때 은행 영업 일부 정지도 포함시키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일부 영업 정지는 원장 정결이 아니라 이 원장이 금융위원회에 건의하는 절차가 있어서 제재 효력은 다소 늦게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제재 최종 결정은 30일 제재심 또는 그 이후에 나올 거란 관측이 많습니다. 금융감독원에서 SBS CNBC 박규준입니다. 다음은 라임 사태 관련한 소식입니다. 라임 자산운용이 1,200억 원 규모의 펀드 추가 환매 연기 가능성이 있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지난해에 이어서 미뤄지는 펀드 환매 규모가 커지면서 투자자들 피해는 눈덩이처럼 불어날 것으로 보이는데요. 판매사들은 법적 대응 등 모든 방안을 강구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이 소식도 취재기자 연결해보죠. 오정인 기자. 네, 오정인입니다. 네, 라임이 환매 연기가 추가로 발생할 수 있다. 이렇게 어제 공식 발표를 했다고요. 그렇습니다. 어제 저녁 라임운용 측은 모펀드인 라임 크레디트 인슈어드 무역금융펀드와 여기에 투자한 16개 자펀드 환매가 연기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펀드는 신한은행 등 16개 판매사에서 2,949억 원이 판매됐습니다. 이 가운데 환매가 연기될 수 있는 기타 자산 투자 금액은 약 1,200억 원입니다. 당장 오는 3월 최초 만기가 돌아오는 펀드에서 일부 금액의 환매가 지연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오 기자, 결국 이렇게 상황이 여기까지 온 거 사태를 좀 짚어보면 펀드 돌려막기, 이게 가장 큰 이유로 꼽히죠. 맞습니다. 라임은 크레디트 인슈어드 무역금융펀드 자금 중 일부를 빼서 부실펀드에 투자했습니다. 부실펀드는 앞서 라임이 지난해 환매 중단을 발표한 플루토 등인데요. 크레디트 인슈어드 무역금융펀드는 연 4% 안팎의 안정적 수익을 추구하는 은행 고객들에게 인기를 끌었던 상품입니다. 해외 무역업체 대출 채권에 투자한 뒤 보험으로 안정성을 높이는 구조로 비교적 위험성이 낮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결국 돌려막기 때문에 이런 사태가 벌어진 건데요. 플루토 환매가 중단되자 멀쩡했던 이 펀드까지 영향을 받게 된 겁니다. 네, 상황이 이렇게까지 되면서 이 상품 판매했던 은행들, 이런 판매사들 법적 대응까지 검토를 하는 것 같습니다. 네, 라임은 향후 발생할 문제 등에 대해 라임과 16개 판매사, 3개 TRS 증권사와 3자 협의체를 구성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감독당국과도 긴밀하게 협력하겠다고 했는데요. 그러면서 3월 중순에는 상환 일정을 안내하겠다고도 했습니다. 하지만 판매사들은 적극 강경 대응을 예고하고 나섰습니다. 신한은행은 고객 보호 차원에서 법적 대응을 포함해 모든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추가 예상 피해에 대해선 3일 회계법인 실사 결과가 나와봐야 추정이 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3일 회계법인은 라임 실사와 관련해 다음 달 중순 최종 보고서를 제출할 예정입니다. 한편 신한은행과 우리은행 등 판매사들로 구성된 공동대응단도 회계법인 실사와 금융감독원 검사 결과 라임의 위법 행위가 드러날 경우 형사고소 등 모든 법적 조치를 할 계획입니다. SBS CNBC 오정인입니다. 자금 조달 비용 지수 코픽스가 일제히 하락하면서 변동형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최저 2.63%까지 떨어집니다. 신한과 KB국민 등 주요 은행들은 오늘부터 적용되는 신잔액 기준 코픽스 변동형 주택대출 금리를 한 달 전보다 0.06%포인트 낮췄습니다. 이에 따라 신한은행의 신잔액 기준 코픽스 연동 주택대출 금리는 2.83에서 4.49%, 국민은행은 2.85에서 4.35%, 우리은행은 2.89에서 3.89% 등으로 집계됐습니다. 다음은 신차 출시 소식입니다. 어제 현대자동차가 프리미엄 SUV 신차를 내놓은 데 이어서 오늘은 한국GM이 신차를 출시했습니다. 지난해 자동차 산업이 어려웠던 가운데 올해 신차 효과로 실적 반등의 업계가 성공을 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바로 연결해보죠. 윤성훈 기자. 한국GM이 내놓은 이번 신차 실제로 보니까 어떻습니까? 네, 한국GM은 6년 만에 신차 발표회를 열고 소형과 준중형급 사이에 새 SUV 트레일 블레이저스를 내놨는데요. 기아 자동차의 소형 SUV 셀토스보다 넉넉한 차체를 자랑하지만 비슷한 가격을 가진 것이 특징입니다.
또 동급 최초로 9단 자동 변속기를 장착했습니다. 한국 GM은 트레일 블레이저를 통해 국내는 물론 올 상반기 북미 등에 출시해 해외 시장까지 공략할 계획입니다. 네, 새해 들어서 이렇게 잇따라 SUV를 업체들이 선보이고 있는데 이유는 뭘까요? 네, 최근 몇 년 동안 SUV의 인기가 빠르게 늘어나고 있기 때문인데요. 지난해 국내 시장에서 SUV 판매 비중은 44.5%로 거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지난 2017년 SUV 판매 비중이 35.6%였던 것과 비교하면 빠르게 SUV 시장이 확대되고 있는 겁니다. 이 때문에 국내 완성차 업계도 SUV를 새로 내놓고 있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현대차와 한국GM에 이어 르노, 삼성도 올해 SUV 모델을 새로 출시할 예정입니다. 네, 그런데 지난해 자동차 생산량은 우려가 현실화됐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지난해 생산은 395만 1000대로 1년 사이 1.9% 감소했는데요. 생산이 400만 대 밑으로 떨어진 건 2009년 이후 10년 만입니다. 한국GM의 계속된 파업과 르노, 삼성의 위탁 생산 물량 감소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됩니다. 여기에다 지난해 수출과 내수 판매 모두 부진했습니다. 지난해 내수와 수출은 1년 전보다 각각 1.8%, 1.9%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이처럼 어려운 상황을 자동차 업계가 새해 신차 효과로 헤쳐나갈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지금까지 한국GM 신차 발표 현장에서 SBS CNBC 윤성훈입니다. 다음도 자동차 업계 소식으로 이어가겠습니다. 판매 부진으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쌍용 자동차의 회생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서 대주주인 인도 마힌드라 그룹이 직접 나섰습니다. 반면 르노, 삼성차는 임금 협상을 놓고 노사 간의 갈등이 더 깊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이 소식들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임종윤 기자. 네, 임종윤입니다. 네, 우선 쌍용차부터 살펴보면 위기 해결을 위해서 이번에 대주주가 직접 나섰다고요. 예, 쌍용차의 대주주인 인도 마힌드라 그룹의 고엔카 마힌드라 사장이 오늘 방한을 합니다. 쌍용차 이사회 의장을 겸직을 하고 있는 고엔카 사장은 내일까지 노조와 정부, 주채권은행의 산업은행을 차례로 만나서 대주주의 투자 의지를 밝힌 뒤에 위기 극복을 위한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쌍용차 노조에 따른 지난해 말 노조 지도부가 마힌드라 사장을 만났을 때 노사의 자구 노력을 전제로 2,300억 원을 직접 투자하겠다는 뜻을 내비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쌍용차 올해 갚아야 될 대출금은 900억 원으로 이 가운데 3분의 2가 넘는 700억 원은 오는 7월에 만기가 도래합니다. 하지만 쌍용차는 작년에만 4천억 원에 가까운 적자를 낸 것으로 추정되는 등 2017년 이후 11분기 연속 적자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쌍용차는 어려움을 좀 타개하려고 노사가 합심을 하는 모습인데 르노, 삼성차 같은 경우에는 좀 다른 모습이라고요. 예, 르노 삼성차 노조가 잠시 뒤 서울 강남 본사 앞에서 상경 집회를 여는데 지난 10일에 이어서 2차 집회가 열리게 됩니다. 노조는 지난해 말 이후에 부분 파업 등 게릴라 파업을 300시간 넘게 진행을 하고 있고 사측은 이에 대응해 일부 라인의 부분 폐쇄를 결정하면서 양측 간의 감정의 불은 계속 깊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르노 삼성차 노사 갈등 핵심은 임금 문제인데요. 노조는 몇 년째 회사가 계속 흑자를 내는데도 2017년 이후 기본급이 계속 동결됐다며 올해는 기본급 8% 인상을 요구하고 있는 반면에 사측은 인건비를 더 올릴 경우 그룹 내 물량 대전에서 밀릴 수 있다며 노조의 양보를 요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SBS 신주호입니다. 다음은 항공업계 소식입니다. HDC 현대산업개발이 아시아나항공을 인수하면서 사명 변경을 검토하고 있어서 실제 실현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통상 인수되는 회사가 이름을 바꾸기 마련인데 이번에는 인수를 하는 회사가 이름을 바꾼다는 점에서 주목이 됩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히 들어보죠. 정인영 기자. 네, 정인영입니다. 네, HDC 현대산업개발이 최근에 기업 사명을 변경하기 위해서 가등기를 법원에 신청을 했다고요. 네, 다수의 사명을 검토하고 있는데 그중 하나가 HDC 아시아나항공으로 알려졌습니다. 가등기는 변경 예정인 상호를 다른 회사에서 사용하지 못하게 선점하기 위한 제도인데요. HDC 아시아나항공의 가등기 유효기간은 5월 17일까지입니다. 이 기간 내에 본등기를 마치고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 변경 신청을 끝내면 사명이 변경되는 겁니다. 정 기자, 그런데 이 인수하는 주체가 상호를 바꾼다, 이거 좀 생소한 이야기인데요. 어떤 의미로 볼 수 있을까요? 네, 업계에선 인수 주체인 HDC 현대산업개발이 상호 변경 움직임을 보인 것이 향후 양사 합병 등의 행보를 고려한 게 아니냐는 해석을 내놓고 있는데요. 아시아나항공은 6개의 자회사를 거느리고 있는데 아시아나개발, 아시아나에어포트, 에어서울은 지분을 100% 갖고 있지만 아시아나세이버, 아시아나IDT, 에어부산은 그렇지 않습니다. 현재 공정거래법상 현대산업개발이 아시아나항공을 지배할 경우
증손회사의 지분을 100% 보유해야 합니다. 결국 에어부산을 매각하거나 아니면 지분을 더 사들여 손자회사로 격상시켜야 하는데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현대산업개발과 아시아나항공의 합병이 거론되는 겁니다. 이런 점을 고려해 사명 변경을 추진하는 게 아니냐는 해석이 나옵니다. 물론 이에 대해 현대산업개발 측은 공정거래법이 문제가 되면 매각 등을 통해 해법을 찾을 수 있다며 사명에 대해 정해진 바가 없고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확대 해석을 경계했습니다. 다만 애초 정몽구 회장 회사였던 현대산업개발을 물려받은 정몽규 회장이 사명에 대한 애착이 크지 않다는 점, 건설사라는 한계가 뚜렷한 회사명을 과감하게 바꾸는 차원에서 사명 변경을 단행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SBS CNBC 정윤영입니다. 기업 대부분이 올해 국내 경기가 지난해와 비슷하거나 더 나빠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현대경제연구원이 지난해 12월 국내 주요 109개 기업을 설문조사한 결과 46.3%는 올해 국내 경기가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일 것이라고 응답했으며 더 나빠진다고 본 곳은 42.6%로 나타났습니다. 올해 성장률은 기업 절반 가까이가 2%대 초반으로 예상했습니다. 주택을 거래할 때 정부의 허락을 받아야 하는 주택거래허가제가 참여정부 이후에 다시 언급이 됐습니다. 이 같은 발언이 나오자마자 적용 가능성부터 위헌 여부까지 여러 논란이 뜨거운데요. 이 소식은 엄하은 기자와 조금 더 자세하게 짚어보겠습니다. 엄 기자, 우선 이 주택거래 허가제 굉장히 폭발력을 가진 이슈가 나왔는데 이야기가 나오자마자 좀 논란이 계속 커지고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여러 의견들이 오가고 있는데 재산권을 침해하는 위헌 소지는 물론 정부의 과도한 시장 개입이라는 전문가들의 지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연스러운 수요와 공급에 의한 거래가 아닌 인위적으로 통제되는 거래와 가격 등에 의해 시장이 왜곡될 수 있다는 분석인데요. 앞서 김현미 국토부 장관도 허가제 도입과 관련해 난리가 날 것이라고 입장을 밝힌 바 있어 논란은 불가피해 보입니다. 그런데 김현미 장관뿐만 아니라 청와대, 주무부인 국토부까지 나서서 검토한 적이 없다. 정작 확산을 방지하는 그런 분위기예요. 네, 그렇습니다. 박선호 국토교통부 1차관은 오늘 주택거래 허가제에 대해 구체적으로 검토한 바 없다고 잘라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일부 투기 세력으로 인해 집값 급등 문제가 심화되면서 오죽하면 일부 전문가들이 주택 매매 허가제까지 도입해야 한다는데 주목을 하겠냐면서 엄중한 상황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일 것이라고 설명했는데요. 앞서 청와대 역시 부동산을 잡기 위한 강한 의지일 뿐 검토한 적은 없다며 선을 그은 바 있습니다. 이게 완전 생소한 개념은 아니고 사실 몇 년 전에 있었던 얘기인데 다시 한번 나온 개념입니다. 근데 단도직입적으로 현실 가능하긴 한 겁니까? 네, 우선 주택거래 허가제는 이 토지거래 허가제를 주택으로 확대한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개인의 재산권을 인정하되 투기 억제라는 공공의 이익을 위해 토지 매매를 허가받는 것을 주택에도 적용하겠다는 건데요. 토지 거래를 공익을 위해 제한할 수 있다는 취지의 토지 공개념을 주장하는 쪽에서 보면 도입하지 못할 제도는 아닙니다. 네. 다만 만약 도입이 된다면 토지 거래 허가제처럼 적용 지역과 대상, 기간을 지정해야 하는데요. 3주택 이상 다주택자나 대출 규제 적용 기준인 9억 원 이상의 고가주택이 많은 서울, 강남 등 주요 지역이 우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거래 허가의 기준은 투기 목적이 아닌 실수요자를 가려내는 것이 될 텐데요. 오는 3월부터 한층 강화되는 자금 조달 신고서와 증빙 서류로 상당 부분 심사가 가능할 전망입니다. 하지만 허가제 도입은 재산권 제한과 맞물릴 수가 있는데 관련 법률이 없어 법 개정이 필요한 만큼 국회 문턱을 넘을 수 있을지도 변수입니다. 네, 엄 기자 잘 들었습니다. 적자라는 이유로 주택용 전기요금 할인을 폐지한 한국전력공사가 사업성 부족 판단이 내려진 해외 사업에 투자를 하겠다고 밝혀서 논란이 불거지고 있습니다. 한전의 밑빠진 도깨 물붓기식 사업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 소식도 취재기자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박연신 기자. 네, 박연신입니다. 구체적으로 이게 어떤 사업이고 또 KDI는 이게 왜 사업성이 없다고 판단을 했을까요? 네,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인근에 석탄 화력 발전소를 짓는 사업인데요. 전체 사업비는 34억 달러 규모입니다. 한전은 당초 이 사업에 600억 원가량을 투자할 계획이었습니다. 공공기관이 500억 원 이상 투자할 경우 예비 타당성 평가를 받아야 합니다. KDI가 이 사업에 대한 예타 평가를 했는데 이 사업은 사업 통과를 위한 내부 기준을 넘지 못해 사업성이 부족하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 한전이 KDI의 통과 기준을 넘지 못했다는 단순한 사안인데 한전의 대응이 논란을 좀 빚고 있다고요. 네, 일단 한전은 이 사업의 지속적인 추진 의사를 밝히면서 예타를 받지 않아도 되는 500억 원 이하인 480억 원 가량을 투자할 방침입니다. KDI에 간섭 없이 투자하겠다는 것인데 이 대목에서 꼼수 논란이 나오는 겁니다. 한전은 이 같은 논란을 의식해 예타를 다시 받겠다고 밝혔는데요. 한마디로 한전은 KDI가 이 사업과 관련한 예타 조사에서 가동률 등 한전 의견이 반영되지 않았다며 가동률 관련 수치를 다시 보내 이를 반영하면 다른 결과가 나올 것이라는 입장입니다. 그런데 적자에 허덕이면서 주택용 전기료 할인까지 종료한 한국전력이 사업성도 장담하지 못하는 해외 사업에 투자를 고집하는 게 타당하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SBS CNBC 박연신입니다. 다음은 한진그룹 관련한 소식입니다.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한진칼의 주유 주주인 KCGI 그리고 반도건설의 관계자를 최근 만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들 3자가 연합할 경우에 오는 3월 주주총회 표대결은 더 복잡한 양상으로 전개될 전망인데요. 관련해서도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장가희 기자. 네, 장가희입니다. 한진가의 장녀인 조 전 부사장 그리고 행동주의 사모펀드 KCGI 또 반도건설의 회동설 계속 나오고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재계에 따르면 조 전 부사장과 KCGI, 반도건설이 지난주 서울 모처에서 두 차례 회동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조 전 부사장과 KCGI의 김남규 부대표, 반도건설 임원이 참석했다는 게 이번 회동설의 내용입니다. KCGI는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분 17.29%를 보유하고 조 전 부사장은 6.49%, 반도건설은 8.2%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들 3자의 한진칼 지분율을 합치면 32%에 육박합니다. 네, 당초 가장 현실적인 안으로는 한진가의 가족 분쟁이 좀 해소가 될 거로도 예상이 됐었는데 이렇게 3자가 한 배를 타게 되면 앞으로 어떻게 되는 겁니까? 네, 이들 3자의 공통 분모는 한진그룹의 호텔을 비롯한 부동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반도건설의 경우 최근 경영 참여를 선언하면서 한진과 경영권 분쟁을 이용해 사업상 이익을 취하려는 것 같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한진그룹으로부터 일감을 약속받는 대신 주총에서 지지해주겠다는 물밑 거래를 약속할 수 있다는 겁니다. KCGI는 한진그룹이 계속 적자를 내는 호텔 사업 부분을 정리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여왔는데요. 호텔 경영에 강한 애착을 가진 조 전 부사장과 끝까지 한 배를 탈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다만 조 전 부사장 측은 모든 당사자들과 연대할 가능성을 열어놓은 상태입니다. 장 기자, 이렇게 되면 사실상 한진가의 경영셈법 더 복잡해질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네, 만약 조 전 부사장과 반도건설, KCGI가 힘을 합친 데 더해서 이명희 정석기업 고문과 조현민 한진칼 전무가 지분을 얹으면 2대 주주 델타항공의 지원을 받는다 해도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의 연임은 위태로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일각에서는 조 회장 측에서 주요 주주는 물론 소액 주주를 만족시킬 만한 그룹 차원의 지배구조 개선책을 조만간 내놓을 것으로 보인다는 분석입니다. SBS CNBC 장가입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 4차 공판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내일 공판의 관건은 뭐고 또 전망은 어떻게 되는지 취재기자 연결해서 들어보겠습니다. 권세욱 기자. 네, 권세욱입니다. 네, 우선 이번 4차 공판 내일 언제 열리죠? 이재용 부회장의 파기환송심 4차 공판은 내일 낮 2시쯤 서울 고등법원에서 열립니다. 이 자리에서 이 부회장 측은 삼성의 준법 경영안을 재판부에 낼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재판부가 앞선 3차 공판에서 실효적인 준법감시제 마련을 요구한 데 따른 건데요. 삼성은 지난주 준법감시위원회를 구성했고 이번 주 초 임직원 준법 실천 서약을 했습니다. 네, 실제로 이런 움직임에 좀 면죄부 논란이 발생하기도 했죠. 시민단체와 노동계는 재판부가 요구했던 준법 감시제가 결국 감형수단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번 공판의 재판장은 평소 형벌보다 재발 방지에 중점을 둔 회복적 사법을 강조해온 것으로 전해지는데요. 준법 감시와 관련한 삼성의 움직임을 어떻게 평가할지에 관심이 모아집니다. 네, 그렇군요. 또 하나 관심사입니다. 송경식 CJ 회장 이번에 증인으로 출석을 하는 겁니까? 경영상 이유로 일정을 맞추기 어렵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따라 송경식 회장을 통해
뇌물공여 혐의의 수동성을 강조하려는 삼성의 전략에 차질이 빚어졌다는 해석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내일 공판에서 결심 공판 기일이 잡힐지도 주목됩니다. 이 부회장의 재판이 길어지면서 삼성의 경영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데 따른 겁니다. 이런 가운데 삼성 내부에서는 다음 주 설 연휴 전 인사설이 돌기도 했습니다. 이 부회장의 최종 선고 이후로 전망됐던 사장단 임원 인사가 임박했다는 관측입니다. SBS CNBC 권석입니다. KT 구현모 신임 CEO 내정자가 첫 조직 개편과 임원 인사에 나섰습니다. KT는 고객 중심의 젊고 또 빠른 조직을 위해서 조직을 슬림화하고 임원들의 평균 연령을 낮췄다고 밝혔습니다. 구 내정자와 함께 CEO 선임 과정에서 경쟁했던 박윤영 부사장이 사장으로 승진했고 AI와 빅데이터 등을 담당할 조직이 신설됐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중국 우한 지역에서 발생한 신종 폐렴이 전염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최근 한한령 해제 기대감이 높았던 국내 관광업계에는 악재일 수밖에 없는 소식인데요.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히 들어봅니다. 신윤철 기자. 네, 신윤철입니다. 네, 이 신종 폐렴이 사람끼리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 이런 얘기가 있네요. 네, 중국 우한시 위생건강위원회는 어제 해당 폐렴을 일으킨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제한적인 사람 간 전염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우한에서 보고된 환자 41명 중 부부가 동시에 발병된 사례가 있는데 남편의 경우 폐렴이 집중 발생한 우한 지역 수산시장에서 일했지만 부인은 이 시장과 관련이 없어 남편으로부터 감염 가능성이 제기된 겁니다. 또 지난 8일에도 우한 수산시장을 간 적이 없는 중국인이 태국 관광 중 폐렴 확진 판정을 받았고 오늘 일본에서 첫 우한 폐렴 환자가 발생했다는 외신 보도가 나오는 등 중국 외 지역에서 발병 사례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 3일 이후 추가 환자가 없다는 중국의 발표를 믿을 수 없게 된 상황입니다. 네, 중국의 한한령 이후에 최근에서야 중국인 관광객들이 다시 우리나라를 찾고 있는데 이번 사태로 아무래도 영향을 받지 않을까요? 네, 최근 한한령이 3년 만에 풀리는 게 아니냐는 기대감이 높았는데요. 지난주 중국인 관광객 5천여 명이 한국을 방문해 화제가 됐고 다음 주에도 3,500여 명의 초중학생이 수학여행으로 한국에 오는 등 교류가 활성화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한 폐렴으로 상황이 미묘해졌습니다. 만약 나중에라도 전염 가능성이 확인되면 관광객이 폐렴의 전파 경로가 될 수도 있는데요. 과거 사스 사태 때 타격을 입은 관광업계 입장에서는 이번 우한 폐렴 사태가 모처럼 좋았던 분위기에 찬물을 끼얹는 셈이 됐습니다. SBS CNBC 신윤철입니다. 증시 상황입니다. 현재 국내 증시 오름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코스피가 0.2% 오르며 2235포인트 보여주고 있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도 0.45% 올랐습니다. 682포인트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눈에 띄는 종목들 함께 살펴보시죠. 먼저 반도체 관련 종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일 신고가를 보이던 반도체 종목입니다. 삼성전자 현재 1.53% 오르면서 59,900원 선까지 올라왔고요.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도 현재 0.31% 오름세 보이며 98,5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현대차입니다. 현대차가 제네시스의 첫 SUV 출시와 판매 호조 소식에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오늘 장에서는 3.04% 오름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지막 종목은 한진칼입니다. 경영권 분쟁이 심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과 사모펀드인 KCGI, 반도건설이 연대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소식에 현재 한진칼 0.96% 오르며 41,9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증시 상황이었습니다. 어제 청와대 고위 공직자가 언급한 주택거래 허가제 도입 검토 발언을 두고 논란이 일파만파로 커지고 있습니다. 진짜 도입을 검토하면서 우선 여론을 떠보기 위한 반롱대세였는지 아니면 집값 잡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기 위한 단순한 비유였는지는 모를 일입니다. 무분별한 부동산 투기는 물론 잡아야겠죠. 하지만 그저 단순한 비유였다면 필요 이상의 공포 심리를 자극하는 것도 부적절해 보입니다. 뉴스 여기서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